사이클 산업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요 초입 구간 때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쭉 횡보 구간을 그리다가 이후에 점점점 가격 급등이 점점 가시화되면 그때 주가 폭등이 최대치까지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 이 횡보 구간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은 이겨내셔야 된다.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만이 두 배를 먹는 것이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다음번 주목을 꼭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이처럼 주가가 가장 낮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튈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한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돌이 주식 네, 우한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블로거 호돌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동안 진짜 너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슬슬 여유 차리면서 또 오랜만에 초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진짜 생각하면서 의상까지 좀 맞춰 입을 정도로 사실 제가 또 굉장히 애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왔고 네. 제가 워낙 또 관심 있는 분야를 함께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눠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아마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대표님을 되게 또 애정하고 계셔서 정말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대표님과 함께 전반적인 또 반도체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또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게 2023년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 강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난히 HBM 쪽이 좀 강했었는데 이게 워낙 또 AI 열풍 불면서 또 이 선단 공정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또 HBM 막 최첨단 메모리 이렇게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보셨을 때 HBM 쪽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와 또 반대로 HBM이 아닌 쪽도 슬슬 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이제 궁금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보시는 분들마다 투자 성향과 투자 방법이 모두 다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시청자분이 10,000분이 계시다면 10,000개의 투자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채널 출연 때도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저의 투자 성향상 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도 너무 비싼 영역은 좀 꺼려지게 되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하나 일단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HBM이 당연히 가장 핫하고 지금 HBM이 반도체 섹터의 가장 메인이고 그리고 저는 HBM이 이제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역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란 게 갑작스럽게 또 HBM에서 다른 주제로 확 옮겨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이 계속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또 갑자기 훅 바뀌면서 뭔가 이제는 좀 다른 영역도 관심 가져보자 그런 방식으로 확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당연히 누구나 2차 전지가 너무나 당연했고 2차 전지가 아니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또 확 식는 게 여기 또 몇 달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 주제가 옮겨갈 여지도 분명히 항상 상존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될 건데 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 주가가 못 올라 있는 녀석들, 주가가 못 올라 있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그러면 그러한 영역이 어디인데 라고 찾아보면 당연하게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다음번 주목을 꼭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낸드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D램 중에서도 HBM이 가장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는 지금까지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공급이 더 우위에 있고 또 5개의 기업들이 비교적 과하게 경쟁을 해왔다 보니까 증설 경쟁이 워낙 과도하게 이루어져 왔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급 과잉의 이 잔파가 남아있어서 상대적으로 D램보다 가격 상승이 느리고 그다음에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도 조금 더 늦었던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쪽으로 확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에서 이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큰 손 분들이요. 큰 손 기관 투자자분들, 큰 손 외국인 분들은 당연하게 과도하게 올라있는 주식, 이미 비싸져 있는 주식은 사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상 그리고 좀 더 대규모 금액을 굴리는 그러한 특징상
지금 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은 주가가 못 올라 있는 상대적으로 싼 영역, 이런 영역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누가 봐도 너무나 싼 영역은 낸드 플래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실 DDR5도 그렇지만 HBM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D램 쪽으로 많이 수요도 몰렸고 했다 보니까 이 D램 관련주들이 워낙 강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또 메모리가 D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낸드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낸드는 지금 좀 소외되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생각하시기에 나 그러면 이제 낸드 플래시 주식 내일 풀매수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주식시장의 관심이 HBM이 살짝 사그라들고 뭐 끝나진 않겠습니다만 언제부터 낸드 플래시의 관심이 갑자기 팍 증가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 시점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저희가 누구나 다 HBM만을 외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한 시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텐데 저희 투자자 관점에서는 내일 당장 급등할 주식을 지금 찾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롭게 내가 공부하면서 다음번에 올라갈 주식을 찾는 그러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낸드 플래시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낸드 플래시가 뭐 당장 올라간다 이러기도 좀 어려운 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는 공급 우위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몇몇 업체들은 감산을 계속 하고 있는 움직임 아닐까? 감산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계속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TCK라는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낸드 플래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핵심 제품의 매출 90% 이상이 낸드 플래시에서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진세미킴도 낸드 플래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기업도 낸드 플래시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공통적으로 다 최근 분기들 실적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낸드 플래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여전히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도 했지만 낸드 플래시 관련 주들 또한 계속해서 실적이 아직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텐데요. 실적 하락이 이미 3분기, 4분기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하락이 꽤 많이 진행되었다. 이 하락이 보통 대여섯 분기 이상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무언가 기회가 나올 준비가 서서히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비록 실적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금 실적이 반등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 낸드 플래시 주식을 좀 매수하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들 기업이 아무래도 실적도 꺾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비록 낸드 플래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을 못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 또 주가가 더 반영이 못된 기업도 있고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덜 빠진 기업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언가 좀 부정적인 이슈, 안 좋은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았던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던 기업이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TCK입니다. TCK가 뭐 특허 이슈도 있고 경쟁사 이슈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인식이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요 전혀 뭐 그러한 악재 이슈들 다음번 메모리 사이클 때 그러한 악재가 두드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낸드 플래시 기업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밴드 차트상 가장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 반도체 쪽 이 섹터가 갑자기 또 주제가 낸드 플래시 쪽으로 확 옮겨갈 때 이처럼 주가가 가장 낮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튈 수밖에 없는 그러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관점으로 이 한솔케미칼이란 기업이요. 한솔케미칼은 엄밀히는 낸드 플래시 쪽 의존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이 기업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까지 고루 걸치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 비중도 높다 보니까 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가격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희가 먼저 움직인 디램을 한번 봤을 때 뭔가 좀 더 고성능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뭔가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게 나온 게 아무래도 좀 더 주도주의 성향을 띠더라고요. 낸드에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낸드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소재, 파츠, 장비로 나누면 파츠가 낸드 쪽에서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HBM처럼 두드러지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HBM에서는 이 후공정의 기술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없던 어떠한 새로운 기술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장비 수요가 등장하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한미 반도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원래는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의 주력 매출처가 아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사실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하는 장비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대부분은 대만 쪽으로 공급하는 특징이 강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지금 한미 반도체의 수주 상당 부분이 SK 하이닉스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변화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사실 그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산업인데 이 사이클 산업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 누가 가장 많이 오르는가? 과거에 항상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술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기업들은 보통 사이클 상승 때 수익률이 높다기보다는 그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쭉 올라 있는 그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정작 상승 사이클 때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그러한 기술 변화가 두드러지는 기업, 그러한 기업들보다는 가장 주가 반영이 덜 됐던 기업, 하지만 꾸준한 기업, 그러한 기업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특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난번 2019년 때 가장 핫했던 기업들이요. 이번 HBM 못지않게 핫했던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EUV였거든요. 그 당시에 EUV 펠리클 테마, 각종 EUV 관련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올랐지만 정작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그때도 매우 놀랍게도 상대적으로 이 반등이 늦었던 낸드 플래시요. 그때도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들의 이 반등이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비춰봤을 때 기술 변화가 물론 HBM에서 두드러졌던 게 맞는데 아마 낸드 플래시는 그런 변화가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낸드 플래시가 지금 몇 년째 제조 기술이 그렇게까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낸드 플래시 사이클이 올 때는 즉 이번 메모리 사이클 말고 그 다음번 낸드 플래시 사이클이 올 때는 낸드 플래시에서도 기술 변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과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또 HBM이 워낙 핫하면서 이게 하이닉스의 내년 HBM 캐파가 벌써 솔드아웃 될 정도로 맞습니다. 엄청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기존의 이 디램 시장의 압도적인 또 세계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였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워낙 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네. 이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점유율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1위가 바뀌는 건가? 예. 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HBM을 하이닉스가 더 앞서서 준비했던 게 맞고 그다음에 두 기업의 과거에 이제 2012년, 13년부터 HBM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하이닉스가 추구하는 방향과 삼성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방식을 채택해 주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약 2, 3년 일찍 이쪽 시장을 들어와서 개척하면서 지금 매출을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맞고 또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 1분기 실적도 아마 하이닉스가 삼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디램 실적을 나타내거나 오히려 하이닉스가 디램 실적은 삼성보다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성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요. 한 자릿수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완전 독주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삼성의 점유율이 몇 프로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 예, 삼성이 거의 하이닉스랑 동급으로 이제 4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내년은 이제 삼성이 아마 역전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우선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이닉스의 기술 격차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하이닉스랑 삼성이 둘 다 45%씩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께서 하이닉스랑 삼성을 자꾸 둘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누가 더 낫냐는 방식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1등을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삼성이 뒤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나름대로 매출을 확대하고 삼성도 삼성 나름대로 매출을 확대하는 것이 꼭 누가 이겨야 된다, 누가 1등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HBM은 지금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디램이라는 녀석은 물론 디램의 이 성능이 매년 조금씩 더 좋아지게 하지만 보통 두드러지는 기술 변화는 대략 6,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DDR3에서 DDR4로, DDR4에서 DDR5로 이러한 두드러지는 기술 변화는 6, 7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특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을 보시면 HBM은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HBM3, HBM3E, HBM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세대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술 변화가 빠르다는 것인데 기술 변화가 빠를수록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기술 변화가 빠른 영역일수록 기업들의 경쟁력도 무언가 엎치락뒤치락이 빠르게 나타나고 점유율도 빠르게 바뀝니다. 물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두 기업이 모두 각각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꼭 1위, 점유율 이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두 기업이 언제든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내에서 계속 HBM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삼성도 삼성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HBM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에서 수혜가 누가 될지 우리가 주목하는 게 중요하지 꼭 누가 1등이 될 거냐 누가 더 앞설 거냐 이런 걸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HBM 캐파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캐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삼성도 캐파가 부족해서 두 기업이 함께 HBM을 각각 확대해도 엎치락 뒤치락 서로 막 공격적으로 확대해도 지금 전체 시장 HBM의 수요 반밖에 대응을 못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이크론까지 들어와서 점유율을 3분의 1씩 나눠 먹어도요. 그래도 지금 HBM의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좀 더 옳겠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네네.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너도 나도 HBM 캐파 막 늘리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네. 다 고루고루 수혜 강도를 좀 네. 골고루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도 있나요? 네, 수혜 강도가 고루고루 있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이 HBM의 수혜라고 하면은 바로 HBM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우리가 새로운 장비를 공급하자 이러한 직접 수혜를 누리는 기업도 있지만 HBM 시장이 계속 커지면 자연스럽게 D램의 수요가 늘겠고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원래 D램 쪽에 HBM이 아니어도 원래 우리가 D램 쪽에 무언가 제품을 공급해 왔어 이러한 기업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HBM의 이 특화된 기업들, HBM의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하이닉스 쪽 아니면 삼성 쪽 아니면 마이크론 쪽으로 좀 나뉘어 있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 공급하고요. 많은 분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삼성은 HBM을 못한다. 하이닉스를 못 따라간다. 왜? 장비를 못 받고 있다. 후공정 장비가 없다.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지금 공급하기 바쁘다. 라고 논리를 펼치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삼성은 일본 신과를 통해서 장비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삼성은 일본 밸류체인 쪽으로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또 일부 밸류체인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수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반도체 후공정은 본래 과거부터 하이닉스향, 삼성향이 나뉘어 있는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공정 쪽에 있는 장비, 소재,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삼성과 하이닉스 고루고루의 장비를 공급해온 특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뭐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어차피 각각 공급하든 고루고루 공급하든 어쨌든 D램 시장이 고루고루 성장하면 D램 기업들이 고루고루 수혜를 입을 텐데 그러면은 고루고루 수혜를 입는다면 주가는 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냐?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미반영되어 있는 선반영이 덜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쭉 보니까 D램 밸류체인이 확실히 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 말에서 앞에 말씀드린 낸드 플래시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에서 낸드 플래시를 먼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후공정은 딱 각기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 강도가 막 월등히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3사 모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있긴 한데 사실 해외 기업들입니다. 네덜란드의 배시 같은 기업들인데 근데 후공정은 장비 기술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사실 전공정에 비해서 기술력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국산화를 발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랑 과거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 손잡고 따로 개발해 삼성은 일본 기업들이랑 손잡고 따로 개발해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왔던 것입니다. 혹시 각 기업들 간의 수율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율 차이는 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실적이 나오면 각각 D램 부문, 낸드 플래시 부문을 대략적으로 조금 실적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뭐 컨설팅 업체나 전문 리서치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익률을 보고 따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가오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해지겠네요. 4분기도 4분기지만 삼성의 HBM 실적이 이번 4분기부터 이제 내년 점점점 나타날 텐데 개인적으로는 내년 실적들이 좀 더 이제 이 HBM의 판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되게 격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더 그런 특징이 강하고요. 엄밀히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각
경쟁을 하면서 이 시장을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지만 여기 완전 과점 시장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사실 이 3사가 그렇게까지 서로를 경쟁업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직하면 다 그 3사 안에서 움직이고 아, 너 거기 갔어 이번에 이런 느낌이고 3사가 협력 관계도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서로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면서 기술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걸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점유율을 서로 나눠 먹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점유율이란 게 기술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본력, 자금력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자본력은 어차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순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나는 1위, 나는 2위, 나는 3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그렇게 생각보다 뭐랄까요? 업계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디램은 디램이다 느낌이지 삼성, 하이닉스를 꼭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덜합니다. 예, 그래서 HBM도 각자 3사가 성장하는 그림이고 뭐 오늘 요 인터뷰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금 가장 후발주자인 마이크론도 이제는 HBM 확대 수혜를 누리면서 또 수혜를 얻겠죠. 3등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 다 같이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3사를 너무 나누는 입장으로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뭐 나갈 만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이 세 개 업체가 네. 또 그냥 사이좋게 네, 놀아먹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많은 닭을 잡아먹는데 그 잡아먹는 닭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게 디램이고요. 그렇죠. 그 디램을 고작 3개 업체밖에 못 만드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 삼성 얘기 조금 더 하자면 네네네. 워낙 저희 또 채널에 나와 주실 때마다 네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알기 쉽게 설명을 네네. 해주셔가지고 네네. 또 궁금한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만 보더라도 네. 굉장히 호조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 네. 반등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기대감 어떻게 볼까요? 제가 안 그래도 수출 데이터를 또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디램의 수출액 추이인데 지금 최근 수출을 이제 분기 단위로 보면 그리고 이제 수출 추이를 MOM으로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떠오르죠. 첫 번째는 감소하고 있네. 그런데 과거의 추이를 함께 시계열로 쭉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이 사이클이 반복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하락이 이제는 거의 끝나가지 않나? 이제는 끝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러한 지금 하락이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소 구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상승 사이클이 온 것도 아니고 당장 반도체가 지금 막 수출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전히 아주 공격적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반등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것은 맞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수출 추이뿐만 아니라 수출을 좀 더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 추이를 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디램의 가격 추이를 쭉 살펴보면 최근에 반등세가 확연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가격 반등이 이제는 확연하게 플러스 영역으로 이제 증가율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아래쪽에서 놀다가 계속해서 우상향 가면서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니 왜 디램 가격 반등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하는데 왜 주가는 못 오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반등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장 가격 급등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가격 하락이 서서히 끝나서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등 구간으로 가지만 바로 이 직후에 2배씩 급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격이 폭발적으로 팍팍팍 급등하는 그 시기에 이제 점점점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고점까지 치닫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아무리 봐도 과거 9달러 수준이었던 이 제품 가격 지금 3분의 1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그 3달러대 소수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시작을 하지 않고 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도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요 초입 구간 때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쭉 횡보 구간을 그리다가 이후에 점점점 가격 급등이 점점 가시화되면 그때 주가 폭등이 최대치까지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간 구간이요. 중간 구간.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하락 사이클이 나타난 직후에 바로 상승 사이클이 팍 오는 게 아니라 횡보 구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 이 횡보 구간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야 하락이 끝났으니까 이제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막 매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재가 끝났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하니까 역시나 다 매수하시는데 문제는 횡보 구간이 정말 운이 좋으면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운이 안 좋으면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1년에서 정말 재수 없으면 2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엔 다행히도 HBM 덕분에 2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정말 재수 없어서 2년까지 간다면 내가 2년 동안 주가가 못 오르는 구간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가가 2년 동안 못 오르면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치고 떠나죠. 예, 과거에 2016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1년 정도, 횡보 구간이 1년 정도였는데 1년 동안 정말 삼성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팔았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안 좋아지는 게 끝났다 그래서 다 샀는데 딱 3개월 지나니까 6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올 때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상 없었고 그분들이 언제 다시 진입하셨냐면 70층, 80층 돌파할 때 그때 많이 돌파하셨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수급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얼추 한 80~90% 분들이 거의 그쯤에서 다 집중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횡보 구간을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못 오르는 거 왜 자꾸 얘기하냐. 뭐 이제는 뭐 반도체 끝물 다 온 것 같은데 왜 자꾸 얘기하냐. 이거 다시 한번 떨어지고 갈 것이다. 근데 죄송하지만 횡보 구간을 못 버티시면요. 하락 사이클 혹여나 재수 없게 또 한번 폭락이 오더라도 그때도 못 사십니다. 그래서 이 횡보를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횡보를 버티는 게 어렵잖아요. 내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 뭐 8~9% 아니면 플러스 3~4%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하고 아니 옆에 있는 애들은 급등한다는데 막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지루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이 구간을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풀빵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좀 더 3분의 1, 4분의 1이라도 쪼개서 사시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자꾸 데이터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딱 봐도 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하락이 충분히 왔고 하락이 굉장히 지금 기울기가 둔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끝났다고 바로 상승, 빅상승 슈퍼사이클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횡보가 정확히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버티는 구간 정도는 지금 조금은 이겨내셔야 된다. 그런데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하니까 그 시간까지 좀 기다리셔라. 잘 버텨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통 이러한 횡보 구간 때 삼성전자의 주가도 어느 정도 막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가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좀 왔다 갔다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재밌는 점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과거 주가 추이를 보시면 분명히 월봉상으로는 이게 약간 점진적인 상승처럼 나타나는데 실제 걔를 일봉으로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확 떨어졌다 또 올랐다 확 떨어졌다 가만히 보시면 확 떨어질 때 그리고 확 살짝 올랐다가 확 떨어질 때 이때 또 개미분들 다 파시고 살짝 올랐다 확 떨어질 때 또 왕창 파시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내가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새롭게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확 떨어질 때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는 관점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좀 이러한 댓글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구간을 지루하게 너무 지루하다. 그거 이제 오른다는 얘기 그만해라. 이거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쳤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난번 삼성전자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 막 나고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2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2배의 수익률이 날려면 그 전에 미리 산 사람이 그만큼 적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미리 샀다면 절대 2배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하고 싶냐?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만이 2배를 먹는 것이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께 큰 보상이 올 것이다. 지금 만약에 나는 이 횡보 구간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저 상승 초입에 정말 기가 막히게 주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면 안 돼요. 많이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횡보 구간 때 이 인내를 못 버티시는 분들은 상승 때도 겁을 먹으시기 때문에 그때도 못 삽니다. 상승 초입에도 못 사시고 결국에는 정말 상승이 정말 확실해졌구나. 주가가 한 50%, 70%좀 올랐구나 생각하실 때 그때 사시게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상승 초입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거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빨리 파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나 우직하게 수익을 키워가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이클 산업 투자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버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의 수익률이 높은 것이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터 린치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 책을 보면 성장주 투자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 같고
타코벨처럼 우리 주변에서 익숙한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사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이클 주식에서 수익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버텨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간접적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보통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 아 나도 일상에서 이마트 가서 좋은 장난감 보면서 주식 찾아야지, 성장주 뭐 있나 찾아봐야지. 네. 잘못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이클 주식의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도 과거의 피터 린치 사례만 봐도 꿋꿋한 인내,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현재 지금 반도체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일단 올해 반도체를 봤을 때 가장 핫한 이슈는 HBM이었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핫한 이슈는 온디바이스 AI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내년에 이게 또 엄청난 붐을 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전 대표님 개인적인 견해도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챗GPT를 써보시면 이 인공지능 서버에서 막 수많은 이 반도체들이 작동하면서 우리한테 답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능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양의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양의 반도체를 써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나온 가장 최고 사양 GPU 3만 개를 돌려서 챗GPT가 완성됐거든요.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그 개수가.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챗GPT를 혹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쁜 시간대에 들어가면,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답변이 늦어요. 답변이 안 나와요. 막 한 글자씩 쳐짓고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기다려달라 그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인공지능 서버가 이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야, 일부 인공지능 기능은 우리 서버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처리하자.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챗GPT 막 치면 일부 기능은 내 컴퓨터가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공지능 서버가 처리해주자. 이게 바로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이 개념은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이미 1990년부터 엣지 클라우딩이라는 개념으로,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온디바이스 AI라는 표현도 2018년 즈음부터 논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넣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삼성전자의 칩을 공급하는 퀄컴 같은 기업들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애플 같은 기업들도 그래 우리도 그럼 온디바이스 AI 기능 탑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온디바이스 AI가 새롭게 등장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새로운 거다, 굉장한 거다라고 이제 막 주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 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려면 지금 현재 반도체 기술로는 이 최소한 고성능 GPU 같은 이러한 칩들이 2,000개에서 3,000개 이상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도. 근데 문제는 내 스마트폰에 그러한 고성능 칩을 2,000개씩 넣으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나 하면 인공지능 기능 일부를 스마트폰이 대신 수행해줘야 되는데 반도체 성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온디바이스 AI는 사실 완벽한 온디바이스 AI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엣지 클라우딩, 엣지 컴퓨팅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기능은, 학습과 같은 모든 핵심적인 기능은 기존대로 서버가 다 처리합니다. 다 처리하고 서버가 일부 결과를 뱉어주면 핸드폰이 그 결과 일부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긴 하지만 이 반도체 칩의 성능 한계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기존에 존재하던 기능과 크게 다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온디바이스 AI랑 기존과 무언가 달라지는 점이 있긴 한데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이 온디바이스 AI에 거의 맞먹는 기능이 저희 이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빅스비. 맞습니다. 이 갤럭시의 빅스비랑 아이폰의 시리가 이미 온디바이스 AI의 초창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빅스비가 뭐 빅스비한테 명령을 내리면 나 뭐 1시간 뒤에 깨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스마트폰에 있던 기능이지 않습니까? 빅스비가 그냥 기능을 좀 더 대신 수행해줬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 대신 수행해주는 기능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의 화질을 급격하게 끌어올린다.
동영상의 배경을 굉장히 다채롭게 꾸민다. 아니면 내가 외국인이랑 전화를 통화하는데 외국인이랑 서로 다른 언어로 통화하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뭐 그러한 기능 정도가 추가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능들이 기존 개념과 굉장히 다른 개념, 굉장히 다른 성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차피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반도체 칩의 최고 성능은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인즉 이 스마트폰에서 이 머리 역할을 수행하는 AP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 AP 칩에서 이 온디바이스 AI, 즉 MPU라는 기능이 계속해서 향상되어도 결국에는 최종 성능은 한계가 되었기 때문에 AP의 성능 일부를 결국 뺏어오게 됩니다. 그 말인즉 온디바이스 AI가 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스마트폰 쪽에 사용되는 온디바이스 AI는 기존과 크게 다르기 어렵다. 크게 다르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먼저 확대가 되고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디바이스로 점점 확대가 될 텐데 스마트폰이 아닌 디바이스로 확대될 때는 분명히 수혜 기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선 당장 스마트폰 중심으로 확대되는 온디바이스 AI는 사실 기존과 그냥 비슷하다. 비슷하다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엮이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도입돼도 매출에 영향을 주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적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팹리스 기업 일부, 팹리스에는 IP 기업과 디자인하우스 기업 포함인데 여기 일부 기업들 외에는 당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조금 제한적인 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진짜 좀 반영이 되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이 팹리스 기업 중에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온디바이스 AI 전용 MPU 영상 처리 설계 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가장 많이 뜬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기업도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분명히 성장 동력을 갖는 것은 맞는데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막 이끌어낼 것 같지만 점진적인 성장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우선 한 2, 3년 동안은. 그런 관점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주반도체라는 기업도 꼽으시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탑재가 되지만 이제는 백색가전에도 뭐 우리가 쓰는 뭐 하다못해 가습기 같은 제품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에도 온디바이스 AI가 확대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도 역시나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좀 많이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의견에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지금 그 시장을 보면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야, 올릴 거 없어? 맞습니다. 뭐 새로운 거 없어? 야, 뭐 더 이상 지금 올릴 게 없어. 뭐 없니? 이런 걸 자꾸 찾다가 이거 새로운 거 같은데 올려보자 하면서 막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자금들이 막 몰려오는 듯한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가 봐도 온디바이스 AI가 기존과 뭐가 다르지? 그냥 개념만 조금 바꾼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 마케팅 수단으로 약간 키워드 잡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시장에서 그런 갈망을 하는 것 같아요. 갈망을 하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가 굉장히 재밌는 게 2018년, 2019년에 처음 이 용어가 등장한 이후에 20년, 21년, 22년에 이 용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 쓰기 시작했는데 온디바이스 A가 갑자기 왜 지금 주식시장의 테마로 등장했는가? 삼성이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갤럭시 24에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을 최초로 탑재하겠다 갑자기 뻥 터뜨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건데 지금 반도체 현업에 계신 분들은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거 원래랑 다른 거 없는 건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갤럭시가 요즘 판매 부진 솔직히 100배 줌 카메라 들어가도 그렇게 잘 팔렸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좀 판매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미리 펼치는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도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안 보기에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분명 점진적으로 성장은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챗GPT도 그랬잖아요. 기존에 막 1세대 모델, 2세대 모델 있었는데 분명 있었고 얘도 계속 진화했는데 우리가 안 써서 얘가 막 크게 부각을 안 받았었는데 분명 갑자기 3로 넘어오면서부터 야 이거 쓸만한데? 뭔가 새로운데? 얘가 진짜 내 말귀를 알아듣는데? 야 이거 내 업무나 일상에 써도 되겠다 라는 그런 기술적인 특이점이 오고 막 이게 활성화 이용자 수가 막 폭발적으로 1억 명 이상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막 기업들도 엄청 뛰어들고 관련된 기업들도 진짜 실적 벌고 이런 흐름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도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렇다고 안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출시했는데 네. 야, 이 대박인데. 네. 그러면서 갑자기 스마트폰 안 쓰던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 네. 거기서는 또 새로운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를 쭉 보면 일부 팹리서 기업들은 확실하게 이쪽 수혜를 보는 건 맞는데 뭐 예를 들면 후공정 기업들, 뭐 일부 핀 기업들 사실 매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래서 되려 생각해 보면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 뛰어나서 삼성 갤럭시에 탑재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이 빅스비보다 훨씬 더 뛰어나져서 갑자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반등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완전히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 시장이 갤럭시 효과를 입어서 반등하는 그 부분을 주목해야지. 이게 엄밀히 따지면 온디바이스의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온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의 성장을 일으키고 스마트폰 판매 확대 수혜를 입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간접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죠. 그들 기업이 되려 실제로 실적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쪽 그 밸류체인 특히 삼성이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이 지난번 갤럭시 제품에는 퀄컴 칩만 썼는데 이번부터는 다시금 삼성 자사칩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 기능이 뛰어나서 스마트폰 판매가 생각보다 호응이 나타난다면 이 엑시노스라는 삼성전자 자사칩 이쪽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에 저거 대박 기능이 나올 것 같다. 대박 기능이 나올 것 같다. 갤럭시 S3 나오기 전에요. 네네. 핸드폰을 딱 뒤집으면 걸려온 전화를 바로 거절할 수 있었어요. 예, 맞아요. 뭐 이런 기능. 그리고 엣지 커브 디스플레이. 맞아요. 이런 거 나왔어요. 저 그거 썼었는데. 예. 네. 그리고 빅스비도 한때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3에도 100배 줌 카메라. 야, 이 무슨 뭐 유명한 가수 저기 공연장 끝자리에서도 100배 줌 확대하니까 보인다더라 하면서 이거 대박일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과거랑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또 나타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막 기대감 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판매량 추이나 실제로 나오는 갤럭시 제품의 어떠한 성능 추이를 좀 보면서 확인해가면서 좀 검토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보수적인 의견들이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대감으로 올랐던 영역은 결국 실체가 확인됐을 때 이게 뭐 없네 하면은 도로 뱉어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가 진짜 있네 하면은 이제 진짜 옥석이 가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너무 좀 과열이 아닌가? 이거 한번 차라리 실체 확인된 이후로 좀 더 옥석 가려서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좀 이런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챗GPT가 갑자기 뜰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떴고 그로 인해서 생성형 AI 붐이 일었고 막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기업들이 이쪽으로 막 집중하니까 엔비디아와 같은 GPU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엄청난 부각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거는 또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된다면 또 다른 엔비디아와 같은 새로운 대장격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온디바이스 AI랑 이 지난 인공지능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온디바이스 AI가 확대가 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스마트폰에 빅스비 같은 부분적인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 아직 수많은 백색 가전, 다른 가전 제품들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미하죠. 있긴 있는데 뭐 냉장고에서 썩은 달걀 같은 거 알려주는 기능. 그쵸. 근데 제대로 작동 안 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인데 그들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무언가 가전제품들의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방향으로 갈 건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인공지능이요. 이 온디바이스 AI요. 핵심 기능은 다 서버에서 처리합니다. 서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핵심 기능은 기존의 엔비디아 같은 GPU 기업들이 처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백색 가전에 탑재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성능 중심이 아니라 전력 소모 중심일 겁니다. 어떻게든 전력 소모를 낮춰야 된다, 저전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선 제품들에 인공지능을 탑재한다 하더라도 배터리를 깎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높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이 등장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
다만 뭐 퀄컴 같은 기존의 AP를 만드는 기업, 삼성전자의 뭐 엑시노스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제품 다각화의 그러한 다각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쨌든 온디바이스 AI 그 인공지능 칩이 탑재가 되면 거기 옆에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수혜가 되지 않겠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분명히 이 이야기도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어차피 핵심적인 이 온디바이스 AI 칩들은 기존의 삼성과 퀄컴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예측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칩들이 계속 종류가 다양해지면 퀄컴도 점점 사업이 다양해져, 삼성도 다양해져. 하지만 그 많은 칩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제조를 대행해주는 후공정 기업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해줘야 될 칩의 종류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오사트 기업들. 예, 오사트 기업들이죠. 그래서 정확히 그 기업 중 누가 수혜가 될지는 지금으로선 불확실합니다. 아직은 다소 불투명하고 막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2020년부터 유튜브로 이제 주식을 배우신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혜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수혜하면 내일 당장 주가가 올라야 할 것 같고 주가가 튀어 올라야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수혜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수혜가 기업의 실적에 얼마나 기여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기여할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이 기업이 이제 이 제품 하는데 이 제품이 여기 수혜를 입죠. 거기서 나오는 실적이 몇 장이죠. 정도 얘기로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게 실제로 실적 전체 중에 얼마를 기여해 그걸 자꾸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지금 나오는 온디바이스 AI들을 때려보니까 매출 비중 한 1, 2% 차지하면 감사한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기여를 할지를 자꾸 고민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찐 수혜를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찐 수혜는 진짜 실적 기여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해서 새로운 영역에서 계속 매출을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되어 있으면 매출 비중이 제한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이미 비중이 높은 사업 요 사업이 무언가 변화가 발생할 때 여기서 실적이 훨씬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 대표님께서 뭐 블로그나 이렇게 보면 PCB 산업을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PCB에 한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PCB 기업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왜 PCB는 반등이 늦냐 막 질문도 많이 주시고 분명히 PCB 기업들도 또 온디바이스 A로 엮여 있는데 그렇죠. 이거 왜 급등 안 해요?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PCB도 저희가 분명히 공부할 시즌이긴 합니다만 이제 PCB 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께서 사양 산업 아니냐 그리고 외국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하면 계속해서 차량용 전장 부품 산업이 성장하면 PCB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산업인데 최근에는 이들 기업의 실적이 많이 꺾였고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시나 공부할 시즌이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좀 PCB 산업이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PCB 산업은요. 분명히 전방 산업이랑 같이 움직여요. 혹시 이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네이버 쇼핑에서 PCB 자주 주문한다 혹시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팔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PCB 살 일이 없는가? PCB를 사는 게 아니라 PCB가 포함된 제품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에 PCB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고 반도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CB는 혼자 쓰이는 제품이 아니라 반드시 전방 산업에 포함돼서 함께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방 산업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반등하면 당연히 반도체용 PCB도 함께 반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PCB는 상대적으로 전방 산업을 살짝 후행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금 뒤늦게 뒤따라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PCB는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PCB 업종에 호황이 불어오면 수요가 막 늘어나고 가격이 막 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PCB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증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설에 막 들어가지만 안타깝게도 수요가 평생 오래 계속 증가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PCB를 사가는 전방 기업들은 주로 IT 기업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러한 IT 기업들인데 IT 기업들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호황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꺾이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CB도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증설에 들어갔지만 증설 효과가 점점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면은 점점 꺾이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공급이 위에 올라가고 공급이 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가격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PCB 기업들의 제가 이 가격 추이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평균 가격입니다. 특정 제품은 아니고 공급이 한창 부족할 때 가격이 급등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점을 찍고 점점 하락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PCB 기업들의 이 수요도 꺾이고 가격도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계속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꺾이고 있어. 그런데 이제 다시금 전방 산업이 점점점 반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점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지난번 호황 사이클 때 공급을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증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록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요, 즉 판매량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무조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수요와 이 가격은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만 가격이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PCB가 그러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초반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구간, 영업 환경이 점점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출하량이 늘고 가동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은 꺾이고 있거나 반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이 됩니다. 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방 업황이 우리가 먼저 반등할게, 반도체 같은 산업들이 PCB 안녕 우리가 먼저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추 한 2분기쯤 지나서부터 PCB 기업들도 이제는 실적이 점점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냐? 반도체가 먼저 튀어오르면 PCB를 내가 반도체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 나 튀어오르는 거 못 잡았다라고 하면 PCB를 한번 공부해 볼까? 걔네들 조금 늦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실적은 전방 산업에 비해서 한 2-3분기 정도 늦게 뜨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아무래도 기대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얼추 전방 산업보다 한 2-3달에서 길면 한 6-7개월 정도 요때쯤부터 이제 뜨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후행하는 산업이다라는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 이쪽 산업을 공부하시면 좀 좋겠다. 지금 반도체 많이 떴고 고사양 FC BGA 이쪽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사양 HBM 이런 쪽에 공급하는 그러한 고성능 기판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 뒤부터는 그 아래 점점 기판들이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에 납품하는 기판이 누가 있나요? FC BGA라고 불리는 이 고성능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이 전 세계 소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HBM은 정말 가장 고성능 인공지능 서버에 쓰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쓰이는 FC BGA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 아니 의뢰님 거짓말하지 마요. 삼성전기 FC BGA 만들잖아요. 대덕전자 만들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FC BGA는 서버용이 아니라 서버용처럼 엄청난 굉장한 고사양 제품은 아니고 비교적 고사양인 차량용 중심 또는 통신 장비용 중심이고요. 가장 최고 성능의 FC BGA는 아직까지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일본의 이비덴, 그리고 이제 대만의 난야 PCB 이들 기업이 아직은 꽉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가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드디어 우리도 서버용 FC BGA를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서버용 중에도 서버용 FC BGA 중에도 더더더 고성능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고성능이 있는데 가장 쉬운 제품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HBM 쪽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FC BGA는 이제 내년부터가 본격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PCB 산업이 저도 매번 보면 반도체 관련 막 상승 애들 다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좀 천천히 투자를 하시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PCB 산업이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에 쉬워 보이세요. 이 PCB 초록색 기판에 그 회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PCB 업체들이요 다 공부하시는데 1년 걸립니다. 그 말인즉 만약에 나는 지금 PCB 산업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공부 시작하시면 여러분 공부 끝나실 쯤에 기회가 딱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좀 남았구나, 주가 아직 못 오르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애정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뭔가 하나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음에 뭐가 갈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대표님도 좀 그런 맥락으로 이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공부가 선행돼야 이제 좀 더 잘 잡을 수도 있고 또
또 잡은 다음에 수익을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참 우리에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점들을 대표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아마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천천하게 나의 이제 투자의 길을 좀 갖춰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주식이랑 운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몇 가지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빨리 종목 알려주세요, 나 그거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운전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면허를 따서 직접 운전할 생각을, 내가 좋은 종목은 유튜브에서 몇 개 찾아서 따라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언제 팔아, 그거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게 내 투자 성향이랑 어떻게 맞춰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얘기는 아무도 못 해줍니다. 결국에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는, 솔직히 운전면허 요즘에 따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유튜브 하도 발달해서 PCB 산업 공부, 반도체 산업 공부할 방법 많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10년 뒤에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대표님의 그런 투자 기준과 또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어느새 또 내년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또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투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다음 해를 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요맘때 이제 이미 많이 나왔죠. 이미 증권사에서도 2024년 전망 산업 리포트, 전망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느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든 항상 받는 질문이 내년 전망하시는 산업 좋은 거 있냐. 그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이란 걸 많이 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2023년이 끝날 즈음에 내년에 무슨 산업이 많이 갈까를 아무리 잘 예상해놓고 예측해놔도 실제 가보면 항상 결과는 다 다릅니다. 다음 해에 팍팍팍 오를 수 있는 산업을 미리 투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문제는 그걸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무슨 산업에 먼저 주목하지? 어떤 산업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지? 가능성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접근하냐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쓰는데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수많은 기업 분석 리포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예상 실적이 담겨 있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예상 실적, 목표 주가 절대 보지 마시라고. 이거 보는 게 이제 투자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래서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예상 실적이요. 과거의 데이터를 쭉 통계를 돌려보면 이 증권사의 예상 전망치와 실제 실적 간의 괴리가 두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시장 평균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맞췄을 때도 얼추 한 70% 이상의 차이가 나요. 신뢰가 떨어지는데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정보지만 이러한 예상 실적을 업종별로 모으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예상 실적을 쭉 모아 디스플레이 섹터의 기업들의 예상 실적을 쭉 모아 그래서 섹터별로 쭉 정리를 하면 대략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예상 실적이 올해보다 얼마나 증가하겠구나. 대략적으로 디스플레이 sektor의 예상 실적이 올해보다 얼마나 증가하겠구나. 평균적인 그러한 이 수치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별로 보는 게 아니라 산업별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어차피 기업들 실적도 예상 실적도 틀릴 것이고 산업별 예상 실적도 다 틀릴 겁니다만 좀 모아서 보면 아무래도 좀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치 과거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처럼 서프라임죠. 쓰레기 채권들 모으면 이게 트리플 A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섹터별로 예상 실적을 쭉 모아서 보면 왜 지금 디스플레이 섹터의 예상 실적이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 그리고 2차 전지 뭐 뻔하고 통신 장비는 저도 약간 좀 유행인데 이거는 저도 아직은 자세히 못 봤고요. 반도체가 왜 지금 50%씩이나 증가할 거라고 그리고 왜 다음엔 또 화학 섹터가 이제는 또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예상 실적을 쭉 모아서 이 이익이 얼마나 많이 증가할지 그 순서를 쭉 나열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할 것 같은 녀석들 중심으로 먼저 산업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산업을 먼저 공부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러한 작업을 10년 넘게 해봤더니 이렇게 해도 얼추 절반은 틀립니다. 일단 증권사가 그만큼 예측을 아무리 정확하게 하고 싶어도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예를 들어서 저희 2020년에 HMM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HMM이 그 주가가 오르기 1년 전에 예상 실적이 1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까고 보니까 1년 지나서 실적이 7조 원.
그러면서 주가가 7배 이상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못 맞추는 산업도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틀릴 가능성이 얼추 절반이 조금 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적으로 공부할 산업 순서를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조금 뻥카가 많이 섞인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솔직히 저는 지금 통신장비 섹터 요거 숫자를 보면서 좀 불안한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나마 이쪽 산업이 좋겠다. 그나마 이쪽 산업은 좀 모르겠다. 그때 가서 보자 라는 생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작업을 지금 현재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을 2주마다 계속 진행하면 점점점 순위를 치고 올라오는 섹터가 보입니다. 최근에 조선도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력도 갑자기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순서가 올라가는 그러한 산업에 또 이제는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내년을 아무리 잘 전망하고 싶어도 절대로 100% 못 맞춥니다. 이렇게 해도 확률 50%.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치고 오르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 주도 업종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100% 잘 전망하지 못할 것이라면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오는 산업이 없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해주는 게 팔로업을 계속해서 이 트래킹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저는 계속해서 내년에 좀 어떤 산업을 공부하면 좋을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께서는 좋아질 녀석만을 당연히 먼저 찾으세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함께 보시면 좋은 게 지금까지 이미 많이 안 좋아진 녀석을 자꾸만 찾아보시려고 하고 공부하시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턴어라운드 찾는 거네요. 턴어라운드이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도 산업도 영원히 계속해서 망하기만 하는 산업은 있긴 있습니다. 그거 가려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능력인데 아무리 봐도 사이클 산업이라든지 좀 경쟁력을 이렇게 쉽게 잃어? 라고 생각되는 산업은 당연히 계속해서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겠죠. 제가 올해 주력 종목 중 하나가 화장품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을 찾게 된 배경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3년 전부터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산업 계속해서 꺾인다. 근데 이거 평생 꺾이기만 할 수 없다. 분명히 이 중에는 계속 안 좋아지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어디서 찾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은 무조건 중국만 바라봤고 중국에서의 어떠한 성과만 계속 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중국에서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화장품을 우리나라보다 더 잘 만들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대표적인 기업인 클리오, CNC 인터내셔널 요 기업들 사례를 들어서 일본 또는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글을 한 3년 전부터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글을 3년 전에도 올리고 2년 전에도 올리고 1년 전에도 올리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일본에서 미국에서 성과가 빠르게 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두 기업이 바로 클리오랑 CNC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올해는 제가 CNC 인터내셔널을 좀 갖고 있게 됐었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하락하는 이러한 산업을 자꾸만 관찰하는 것도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요즘에 LG 생활건강도 중국에서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자꾸 미국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화학 섹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학도 반도체랑 비슷하게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이 명확한 산업인데 지금 계속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도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이미 꽤 많이 꺾였습니다. 이 하락이 당분간 조금은 더 지속되겠지만 영원히 가진 않을 겁니다. 중국이 이제는 수출을 확대하고 중동에서 화학 제품을 직접 만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부 화학 제품은 공급이 딸릴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가 올 것이고 큰 상승 사이클이 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금 이 하락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무조건 상승 사이클이 오는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자꾸 하락할 때 다음번 상승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겠죠. 화학 산업이요. 죄송하지만 반도체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사이클 산업의 특징을 더 면밀히 공부해야 보니까 화학 산업은 공부하는데 얼추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 봤을 때 이거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도 좀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정도로 나는 화학 산업 전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셔도 2년 뒤쯤이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를 안 좋아지는 섹터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좋은 와중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기업 위주로 살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안 좋아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케이스고 화학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지다 보면 알아서 공급이 줄기 때문에 여기도 공급 주도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면 알아서도 기회가 옵니다. 굳이 노력 안 해도
알아서 옵니다. 네. 또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이게 신사업 찾아 떠나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네. 보통 이제 뭐 롯데 같은 기업이나 뭐 LG도 이미 뭐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그렇죠. 케이스였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그냥 나름의 틈새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화학산업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서 신사업 쪽으로 에틸렌 쪽에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을 것 같아서 신사업으로 가는 기업도 있지만 그냥 기존 사업만 해도 꿋꿋한 1등, 꿋꿋한 2등 이런 기업들이 공급이 줄어들면 알아서 다시금 수요가 튀면서 쭉쭉 날아가는 기업들도 많이 보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네. 이렇게 산업을 내가 찾았어요. 네. 뭔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만한 산업이나 네. 아니면은 안 좋아지지만 결국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네. 산업을 찾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업은 어떤 식으로 발굴해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지금은 안 좋아지고 있는 산업은 조금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그 안에서 누가 어떤 기업이 좋아질지 그것도 가장 좋아질지는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이제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공부가 첫 번째 프로세스고요. 두 번째는 관찰이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공부에 1, 2년 정도 걸리고 관찰에서 한 3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가 매수입니다. 매수 때 이제 어떤 기업을 매수할지 확정이 되는 건데 관찰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공부가 적당히 이루어진 과정에서 점점점 이 기업에 따라서 매력도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이들 섹터에 대해서 누가 좋은지 어떤 기업이 좋은지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때쯤 가면 누가 이제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경쟁사가 어떤 기업이 이제 경쟁 기업의 증설이 가장 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공급이 타이트해진다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는 기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업을 보실 때 특히나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특히 당연히 저는 이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실적이라고 하면 다음 분기 실적, 다다음 분기 실적 자꾸만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2, 3년간의 방향성이 확고한 기업.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을 기업을 자꾸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보통은 공급자가 많지 않은 영역이 아무래도 실적이 더 크게 반등할 여지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준이 딱 명확하게 뭐 한두 가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사실 기업을 제가 분석할 때는 이 기업의 이익 추이나 아니면 이익의 유형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가격대에 따라서 좀 분석법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좀 공통적으로 보자면 2, 3년간의 방향성이 확고한 기업을 계속해서 찾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보실 때 네네네. 이게 얼마나 크게 갈까보다는 확실하게 갈까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갈까를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갈까는 맞출 수 있는 산업도 있지만 우리나라 얼추 7, 80%는 못 맞춥니다. 지금 그리고 HBM 쪽에서 장비를 많은 기업들이 확대하고 있는데 그들 기업의 실적이 과연 가장 높게 틀까? 생각보다 의문이 드는 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쪽 비중이 생각보다 낮을 걸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크게 갈까를 맞추지 못하는 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향성이 확고한 기업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사이클 산업은 누가 크게 갈지 맞출 수가 없고요. 더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크게 가는 기업이 꼭 주가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때 실적이 막 3, 4배씩 증가했고 삼성은 2배밖에 증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주가 수익률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클 산업의 또 한 가지 특징이다 보니까 보통 방향성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약간 시기 좀 그나마 좀 먼저 방향성이 확정될 기업들 그러한 것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황재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또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 확실히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는 이 사이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 국면에 있구나.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 같다. 근데 또 안 오른 게 뭐지? 다음 우리가 공부할 게 뭘까? 네.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네. 큐에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요즘 내러티브 장세라고들 많이 합니다. 사실 내러티브 장세는 그냥 테마주 장세의 일부에 불과한데요. 과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이 꺾이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총합해서 실적이 계속 역성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테마주가 더 활개치고 무언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왔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다시금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도 업종이 두세 개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테마주의 약발이 점점점 먹히지 않는
그래서 내러티브 같은 장세도 점점 꺼지는 그런 분위기를 항상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기업 쫓기, 자꾸만 무언가 스토리가 달라붙는 그러한 기업 쫓기가 지금 유튜브의 대세고 텔레그램의 대세인 것 같은데 꼭 그런 날이 평생 가는 게 아니다. 자꾸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이익 방향성이 확실한 기업들을 좀 찾아 나서야 이제는 시장의 방향이 다시금 상승으로 바뀔 때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코스피, 코스닥 합산 이익을 보시면 이미 몇 분기째 계속 급격한 실적 하락을 겪었고 최근에 이익 하락이 이제 많이 둔화가 돼서 다시금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실적의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한 섹터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 내러티브 장세는 점점 이제 소멸에 가까운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공부한 투자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걸 텔레그램, 유튜브 따라다니는 그런 투자자들보다 공부를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좀 이걸 고치시키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출연해서 많은 말씀 여기까지 시청 많이 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과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